네, 1월 4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2022년의 첫 거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8% 올랐고 S&P 500은 0.64%, 나스닥 지수는 1.2%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3.1% 올랐고 경기 소비재가 2.7%, 금융과 테크놀로지도 1% 오르는 등 11개 섹터 중에 5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소재와 산업재, 부동산, 헬스케어 등은 1% 안팎 내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FDA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백신 3차 접종을 12살에서 15살까지 허가를 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주가가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2.2%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장중에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16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에 도달을 한 것이고요. 테슬라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분기 차량 인도 수치가 예상치를 넘어선 데 힘입어서 주가가 13.5%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웰스파고 주가가 5.7% 올랐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9bp 급등을 해서 1.637%로 올랐습니다. 유가도 올랐습니다. WTI가 1.1% 올라서 배럴당 76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191.8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46,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채권, 대체 투자, 산업기업 분석 등 총 7개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전략 인사이드 경제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기술 혁신과 인플레이션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예, 최근에 그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금리 이런 거에 별 관심이 크게 있지 않고 어떤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며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 혁신들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기술 혁신은 분명히 물가를 낮추는 압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뭐 생산성을 높이니까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에서 규모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일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지난 한 100년간을 봤을 때도 뭐 20년대 그 당시 포드의 T 모델 자동차라든가 5, 60년대 냉장고 그리고 90년대 PC 그리고 최근 10년간 아마존 이런 것들이 물가 하락을 끌어낼 때 어떻게 끌어내냐면은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뭐 주가도 같이 이제 올라가죠. 그러다가 미국 GDP에서 대략 한 0.5 정도 차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디스인플레를 쭉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낮춰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그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번 이런 물가 하락을 낸 산업들이 두 번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영원히 물가 하락을 일으켜내는 산업은 없고요. 심지어 아마존도 지금은 제품 가격이랑 임금을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임금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기업이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뉴 이코노미가 물가를 낮추는 거는 맞는데 특징이 하나는 그 산업은 늘 바뀐다. 한 번 했던 산업이 영원하지는 못한다. 그럼 지금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나오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같은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현재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만 예를 들어도 테슬라의 매출이 미국 GDP에서 지금 한 0.2 정도인데 여기서 뭐 최소한 더블 이상은 넘어가야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전기차를 아주 싸게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술 혁신에 대한 관점은 이런 것들을 주가를 연동짓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하워드 막스 연구처럼 그럴 수 있다. 근데 이런 혁신이 인플레를 끌고 가려면은 이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야 되니까 2, 3년 뒤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인플레 쪽에 닿아 있는 거는 이런 기술 혁신보다는 소위 말하는 채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소비자가 이제 소비를 끌어버리면은 창고에 재고가 떨어지고 재고 주문을 넣어야 되니까 공장들이 생산을 올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결국에 엔드 유저가 결국에는 소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 엔드 유저가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이고 그들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근로소득인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인들 같은 경우가 근로소득, 그러니까 미국인들 전체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80년대 이후 가장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인플레의 반년 정도 선행하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은 지금은 채찍 효과에 따른 인플레가 좀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뭐 나쁜 인플레가 아니라 뭐 채찍 효과상에서 어떤 사이클상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재고단을 보더라도 지금 그 현재 상황에 미국 소매업체나 제조업체 둘 다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코로나 전부터 지금 대략 10%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채우려면은 생산이나 가격 올려야 된다. 그래서 좀 약간 그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 혁신은 조금 몇 년 남아 있고 채찍 효과는 지금 당장 앞에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걸 감안하면은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조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뭐 최소한 뭐 상반기, 3분기 정도까지는 남아 있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긴관점에서 기술혁신 뭐 이런 내용들은 참 좋은 내용으로 와닿는데, 지금 저희 주식시장과 연관을 시켜봤을 때 뭐 기술혁신이나 또 후에 말씀하신 뭐 채찍효과, 시장과 연관된 함의는 저희가 뭐 어떻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국 시장으로 보면 저희 뭐 전략부에서 전략 시황제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전자 자동차인 거잖아요. 그 크게 봤을 때. 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소위 지금 말하는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 컨셉이 좀 섞여 있는 것들이고,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어떤 정말 성장주 컨셉 이런 것들은 변동이 사실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길게 보면은 이제 뭐 당연히 좋은 걸 수 있는데, 이를테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아마존이 90년대, 2000년대에도 성장을 하지만은 등락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것이 편하게 그냥 쭉쭉 그냥 담아갈 수 있는 시점은 2010년대였습니다. 2010년대는 뭐냐면은 아마존이 드디어 미국에서 디스인플레를 만들어낸 시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이런 것들을 들어갈 필요가 좀 늦게 봐도,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어느 정도 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진 않다. 오히려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는 생산을 끌어올려야 되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섹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민감주 쪽으로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은 이걸 먼저 대응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력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자동차, 전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네, 당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있을 거란 말씀이시고,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질 거라고들 다들 예상을 하는 게 기저 효과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오늘 리포트에는 내년 정도부터는 뭐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이제 기술 혁신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때 이게 기저 효과에 의한 부분을 더 크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술 혁신에 의한 부분이 좀 더 영향을 줄 걸로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좀 그래도 컨빅션을 갖는다면은 이게 정말 어떤 디플레이 컨셉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는 뚜렷한 거는 24년 정도일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 물가에 영향 주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혁신 산업의 디스인플레라는 거는 사실 지금 잘 그렇게 숫자가 딱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어떤 그 혁신 산업이 대표적인 게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물가를 낮출 거다 했는데, AI가 지금 글로벌 GDP에서 비중이 0.05%거든요. 0.05.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빠른 시간에 커질 수 있을까를 예상을 못 하겠지만, 23년을 아주 컨빅션 있게 얘네들이 세게 이런 산업들이 디스인플레 일으킨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은 임금 이런 상승 압력들이 남아 있어서 연도를 꼽는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기술 혁신에 따른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월하게 잡는 거는 24년 정도 후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권 전략, 채권 차트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9월과 10월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미국에서는 구인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외에도 노동 공급을 낮추는 요인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미 정부의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위기 동안 미 가구의 수요를 지탱해 주었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구직행위를 막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노동자들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작년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포함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자녀 세액공제액을
자녀당 $300씩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현금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과 재난지원금 이중 캐시 버퍼가 형성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 센서스의 하우스홀드 펄스 서베이를 보면 선급금이 지급된 7월부터 재난지원금의 소진 속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되었고요. 다만 이 선급금은 작년 1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없다면 재난지원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소진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올해 2월 말 정도면 이제 캐시 버퍼가 다소 소진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 버퍼 소진과 코로나19의 어떤 계절성을 고려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미국 구직자들의 복귀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채 시장의 정책 실패 우려도 완화되고 이제 어제처럼 좀 1월에는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 투자 리츠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12월 글로벌 리츠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성과 보시면 7.4% 정도의 총수익률이 나왔고 월 초에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좀 빠졌다가 그 이후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위험성이 낮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한 한 달간 금리 상승 압력이 좀 내려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지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지금 미국과 캐나다, 유럽이 크게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 이슈가 있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1% 오르는데 그쳤고 또 금리 민감도가 높은 싱가포르도 한 1.56%로 총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성과를 저희가 6페이지에 있는 그림 4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글로벌 리츠의 상승을 이끈 것은 결국 전체 시장에서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강세였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고, 지금 2020년도에는 성과가 부진했지만 지금 작년 들어서 지금 미국 리츠가 강세를 주도하면서 지금 3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간 전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이 모두 회복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30% 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향후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림 6번에 보시는 EV/EBITDA 배수를 보시더라도 과거 5년 상단치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국가들이 일본과 호주와 유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유망하게 보고 있는 섹터들이 첫 번째로는 지금 작년의 강세에서 소외되어서 상승 여력이 높은 리츠를 고르는 것. 두 번째로는 실물 부동산이 계속 올랐는데 이 실물 부동산 대비 가격 할인폭이 큰 섹터를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섹터만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 내에서는 리테일, 호텔, 헬스케어, 주거용 이렇게 유망하게 보고 있고 미국 외 리츠에서는 일본 오피스, 일본 호텔, 유럽 리테일, 호주 혼합형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 흐름만 한 개만 짚어드리면요. 그림 11번 보시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이 급감했다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안에서 보여지는 가장 좀 큰 흐름 하나가 팬데믹 이후에 사실 산업용 물류센터나 주택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고 캡레이트이 빠졌습니다. 수익률이 빠진 거고요.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3분기, 4분기에 나오고 있는 거래에서 나온 추세가 이 캡레이트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적인 예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추세가 보이는데 팬데믹 이전에 식료품점을 앵커로 가지고 있는 쇼핑센터 보통 입찰 건수가 한 10개 내외였는데 지금 현재 지난 1년 동안 집계를 해보면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 확산됨에 따라서 캡레인 높은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한 섹터들이 결국 호텔과 리테일과 오피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하우스뷰가 1월 달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1.7%까지 오를 걸로 보고 있고 어제도 금리가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리츠에 대한 시각 변함이 없는지 하고 또 혹시라도 금리가 더 예상보다 더 위로 튀었을 때 어떻게 좀 변화가 나타날지 좀 간단히 예상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를 걸로 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섹터로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 금리가 오를 때 사실 이를 전가하면서 임대 수요가 늘려갈 수 있는 섹터가 호텔, 리테일, 오피스입니다. 그 이유가 이게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고요. 짧으면은 그만큼 금리 민감도가 낮은데 잘 아시다시피 호텔과 오피스와 리테일은 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섹터로 좀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가져가는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입니다. 도영호 연구원입니다.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DB하이텍이 8인치 기반의 갈륨 나이트라이드 공정의 화합물 반도체를 생산한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줄여서 이제 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 기반의 이제 화합물 반도체가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이제 밴드갭이 3배 이상 넓기 때문에 그 동일 면적에서 10배 이상의 이제 고전압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10분의 1로 사이즈를 이제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 기반의 이 반도체가 주로 최근에는 이제 전자제품용 충전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이제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5G 기지국의 RF 기반 반도체 이런 데 이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제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최근에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인버터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약간 좀 다르고요. 이 DB 하이텍은 이 간 기반의 이제 반도체를 이제 파운드리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 전망 기관에 의하면 이 관련된 시장이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CAGR로 한 70%씩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갖고 상당히 이제 미래에 좋은 분야다 저희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국내 업체들보다는 주로 이제 해외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수혜가 좀 보이고 있고요. 관련된 이 장비 업체 중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 비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는 이 회사를 좀 최근에 그 작년부터 이제 좀 주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간 반도체를 만들 때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방막 증착에 그 MOCVD라는 장비가 쓰이는데 이 회사가 이 장비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간 반도체에 대한 그 신뢰성이 좀 많이 입증이 되고 있어가지고 수요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이 그 작년 연말에 발표했던 그 맥북 프로에 포함되는 이 충전기를 처음으로 이제 간 기반으로 제조를 해서 출시를 했고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이제 테크의 그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고 신뢰가 안 된 제품은 안 쓰는 경향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품을 기점으로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도 이 간이라든지 이 실리콘 카바이드 쪽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해서 최근에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DB 하이텍도 국내에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발표하겠습니다. 주민호 연구원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4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21% 상회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한 5% 정도 하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엇박자를 내는 이유를 보면요. 원래는 올해 2022년도 1분기에 가동 예정이었던 이제 캠6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캠6가 이제 삼성 SDI와 JV를 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이 캠6의 가동 시점이 원래 올해 1분기에 가동 예정이었던 게 작년 12월부터 조기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은 생각보다 좋았지만 감가상각비가 이제 한 번에 반영되면서 이제 수익성은 일시적으로 소폭 부진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캠6가 왜 가동이 빨라졌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이 캠6 공장의 상단에 있는 BMW라고 그 이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BMW가 최근 출시한 그 순수전기차 모델의 초기 물량이 완판이 되면서 생산 인력을 한 5% 정도 이제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제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이 영향이 가장 끝단에 있는 에코프로 BM에게까지 좀 전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캠6 조기 가동 효과로 내년도 실적 전망치도 조금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16%, 13% 각각 상향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는 컨센서스를 각각 25%, 26% 상회하는 수치들입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시하고 있는 지금 80만 원 목표 주가는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24년도 이후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24년 가동 목표인 유럽 그리고 25년 가동 목표인 미국의 가동 시점이 방금 말씀드린 캠6처럼 좀 당겨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신규 증설 발표가 돼서 24년 이후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성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공급 부족 상황에서 오히려 1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영업이익률 개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출액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이펙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하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올해가 한 90배, 내년에가 한 66배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다른 피어 그룹들하고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조금 부진해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3분기 대비 4분기로 좀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요. 4분기는 이제 그 캠6라는 공장이 이제 연간입니다. 연간 22년, 23년 계속 보면 영업이익률이 9%대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신규 공장이 계속 이제 붙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신규 공장이 처음 가동을 시작하면 가동 시작과 동시에 바로 가동률 100% 달성이 이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서서히 가동률을 올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램프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은 이제 한 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신규 공장이 가동되는 효과 때문에 수익성은 한 번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10%까지 개선되는 흐름을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이제 PR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랑 JV를 하는 이런 캠6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말 그대로 J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단에서 기존 연결 순이익 대비해서 조금 숫자가 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피어들보다는 조금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피어들 같은 경우는 24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20배에서 30배 수준의 평균 PER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조승욱 연구원입니다. 예, 현대차 그룹이 2021년 글로벌 판매 수치와 2022년 사업 계획 전망치를 발표를 했고요. 지금 2021년은 667만 대, 약 한 5% 정도 성장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이슈나 글로벌 물류 대란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이 좀 있었고요. 플러스 성장한 거는 전년도 기저 효과에 의한 건데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747만 대로 제시가 됐습니다. 12.1% 증가한 수치고요. 더블 디짓 성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2021년 초에 계획했던 2021년 사업 계획이 원래 한 708만 대 정도 됐었는데 요거보다도 한 5.5%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생산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정상화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업체 기업별로는 현대차가 11.1% 성장한 430만 대, 현대차가 그다음에 기아가 13.4% 성장한 315만 대를 사업 계획으로 제시했고 이제 전동화 라인업이 강화되고 이제 반도체 수급이 안정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된 계획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가 스포티지와 EV6 글로벌 런칭 그리고 인도 공장 3교대 전환 풀가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더 높게 설정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4분기 글로벌 생산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 예상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4분기 생산량이 3분기보다는 좋아지지만 2분기보다는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2년 연간으로 보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량 회복이 좀 의미 있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도매 판매 성장률이 12.1%인데 지금 재고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 증가율은 도매 판매 성장률보다는 더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1분기 이후에 부품 회사들의 그 사업 민감도가 실적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생산 회복에 기반한 그 자동차 산업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상운송산업,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관련 리포트고요.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석탄 수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항하지 않은 선박에 적재된 석탄도 출항을 금지하고 국내 발전소로 보내라는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1월 5일 날 세부적으로 정부는 수출 중단 및 해당 조치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고요. 현재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내수 공급 안정화가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석탄 물동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석탄 수출 국가이고요. 특히 올해 21년에는 중국이 호주산 도입을 중단하면서 인도네시아 수입도 좀 증가했었던 상황이 이제 조금 더 인도네시아 석탄이 좀 더 비중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석탄 가격은 10월달 21년도 10월달 중국 내 석탄 부족 우려로 석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이후 이제 중국 내 생산 확대로 인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호주산 뉴캐슬 가격 중심으로 해서는 유럽 내 에너지 부족 우려, 겨울철 수요 증가 영향부터 해서 12월 중순부터 석탄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호주산 쪽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인도네시아발 석탄 물동량이 전체 벌크 물동량의 한 8%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이슈는 발전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화물을 좀 더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시황이 좀 자극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벌크 시황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이슈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만약 이 조치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훨씬 더 멀리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반대로 수송거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동량 감소폭을 소폭 만회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는 중국에서의 석탄 수급이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철근 연구원님 간단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중국 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휴당인 관계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주가 변동이 없었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관련주들이 주가가 2%에서 8% 가까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은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조치가 중국의 석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올해 11월 달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이 1,950만 톤인데 현재 중국의 일평균 석탄 생산량이 1,25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생산량도 안 되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현재 중국의 이제 석탄 재고를 보시면은 저희가 10월 달에 말씀드릴 때 중국 내 화력발전소 기업들이 가동 날짜가 10일 미만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재고가 20일 이상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주요 한국 석탄 재고도 최근에 5,900만 톤으로 10월 저점에서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 중국의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조철근 연구원님 말씀은 중국 생산량 대비 인도네시아 수입분 비중이 좀 작고 현재 중국의 석탄 재고도 많아서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니터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